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3차 시 서구 세력의 침입과 격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전에 그 6.25 전쟁 때 있잖아요. 피난 가던 그 피난민들, 그런 모습들을 좀 떠올리기 위해서 약간 코스프레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아니, 헛소리고 집에 있던 거 아무거나 입고 왔는데 약간 피난민 복장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되새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서 수업을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43차신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날 지금 오늘 선생님이 43차신을 올릴 거고 여러분들은 주말까지 이제 41, 42, 43차시까지 다 이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좀 이제 많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한 두 차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차시씩 이렇게 올려 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고는 선생님이 수업 진도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 43차시인데요. 이 43차시 서구 세력의 침입과 격퇴 이 과정은 지난번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치 이것과 연계되어서 흥선대원군 시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들을 어떻게 격퇴해 갔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흥선대원군 시기에 조선은요 그러니까 내후 외환이라 하죠. 안으로는 어떤 정치 기강이 굉장히 문란해져 있었던 이것을 막 개혁하는 과정에서 밖으로는 외부 서양 세력의 출현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시기가 전개가 됩니다. 두 번에 걸친 서양 세력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랑스였고 두 번째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미국과의 전쟁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1866년도에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집권하고 3, 4년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프랑스와의 전쟁, 바로 병인양요입니다. 자, 오늘 병인양요부터 한번 배워볼 텐데요. 병인양요는요, 병인년 1866년도에 일어났던 양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세력의 어떤 소요, 어떤 변란 이런 의미로서 부르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배경은 바로 병인 박해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병인년 1866년도에 일어났었던 대규모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조금 이제 일어났던 일이 복잡합니다. 자, 왜 병인 박해가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860년대 당시에 우리 조선에서 가장 위협이 됐던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의 그 당시 이제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은 바로 여기 있었던 세력이었죠. 자, 이것이 바로 연해주인데요. 조선이 드디어 서양 세력과 국경을 맞닿게 된 그 사건이야말로 조선에 있었던 관리와 왕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바로 러시아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이 조선으로 점차 남하해 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국경을 조금씩 넘어오기 시작하고 막 통상을 요구하고 그런 시점이었어요. 자, 그때 흥선대원군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러시아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도 러시아 세력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조선이 어떻게 러시아 세력을 막을 수 있을까? 자, 그때 흥선대원군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이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서양 세력을 끌어들여서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왜냐면 이 조선은 프랑스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1850년 이후에 이미 프랑스 신부들이 조선에 와서 9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프랑스 그러니까 신부들을 이용해서 프랑스와 교섭을 해서
러시아 세력을 막고자 했던 그런 흥선 대원군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부들을 불러들였고 그런 교섭을 조금씩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흥선 대원군의 그 와이프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이게 흥선 대원군의 아내였던 사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름이 그분도 사실 천주교 신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흥선 대원군 자체가 천주교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인물이었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집에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조금씩 드나들면서 그런 이제 교섭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는 러시아를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일단 프랑스 신부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포교를 목적으로 온 것이지 자기가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인다? 이런 단순한 생각만 했지만 사실 이미 프랑스는요, 자기 서양 세력이죠. 프랑스는 러시아와 이미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편에 서서 러시아를 막겠다? 이것은 프랑스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외교적인 그런 관계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흥선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들을 불러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는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무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프랑스 신부들이 흥선 대원군 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내요. 아니, 흥선 대원군, 저 사람이 지금 천주교 신자야? 천주교쟁이네? 뭐 이런 이야기가, 예수쟁이네? 이런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였고 최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던 이 조선의 최고의 어떤 우두머리였던 이 흥선 대원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천주교 신자로 몰린다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자기 자신마저도 큰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다른 백성들이나 아니면 양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래서 흥선 대원군은요,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들과는 무관하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더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병인 박해죠.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9명의 천주교 신부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8,000명이 정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8,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쳤던 천주교 신부가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으로 건너가게 됐고 이 중국 산둥 반도에는요 프랑스 함대가 있었고요. 이 프랑스 함대 사령관이 로즈 제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즈 제독에게 프랑스 신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자 이 로즈 제독은 야 이거 참을 수 없다. 이참에 조선의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얻고 조선을 개항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산둥반도에 있었던 프랑스 군대를 조선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500명 정도를 보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조선을 공략하게 됐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가 1,500명의 어떤 그런 수군을 거느리고 조선을 공격할 때 타겟으로 삼았던 곳, 자, 그곳은 수도 한양은 아니었습니다. 한양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불과 1,500명의 군사력 가지고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즈 제독도 잘 알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500명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굴복시키겠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1,500명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만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도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큰 섬이 하나 있죠. 예전에 삼별초의 항쟁 과정에서도 이곳으로 이동을 했었고 굉장히 요충지 중에 요충지인 아주 중요한 지역. 바로 여기 어딜까요? 대답하세요. 대답. 대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강화도입니다. 자, 강화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 얘들아 세곡 운반, 그러니까 쌀의 운반은요 전부 다 물길을 통해서 해안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가서 한양까지 운송을 하는데 모두 이렇게 물길을 통해서 한강을 거쳐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강화도입니다. 만약 강화도만 차지를 하고 있다면 이 물길을 제어할 수 있고
좋은 선을 막음으로써 이 한양에 세곡 운반을 못하게 한다면은 뭐 먹을 게 없잖아요. 운반되는 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지 제독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강화도 프랑스가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강화도를 침입을 했고 강화도를 점령하고 난 뒤에 쭉 거슬러 올라서 양화진이라는 곳까지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흥선대원군은요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우린 절대로 개항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 굴복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만들어 놓은 수군, 그러니까 좀 양성해 놓은 조금 더 많이 양성해 놓은 수군들을 총동원해서요. 임진왜란 이후에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프랑스군의 침입을 격퇴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원했던 조선군이 무려 한 3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규모였죠.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자, 그리고 강화도를 침입했던 이 프랑스 군대가 정족산성, 그리고 거기 보면 뭐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요. 아니 생각외로 격렬한 저항에 막혀가지고 격퇴 나오고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프랑스는요, 사실 중국의 베이징을 점령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포로 펑펑 쏘면 사실 사정거리가 닿지 않는 중국이나 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탐하러 왔던 프랑스군 있죠. 이 프랑스 군의 어떻게 보면 매복을 하고 내가 뒤통수를 후려가야겠는 자 그러한 어떤 전술로서 육탄 방어전을 통해서 이 정탐해왔던 한 100명의 프랑스군 중에 20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러니까 다치게 하고 3명이가 6명 정도를 사망케 하는 그런 전과를 올리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아니 전쟁에서 3명, 6명 죽는 게 별거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프랑스가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겪은 것 중에 가장 심대한 전쟁의 결과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패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땡땡의 문수산성 전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성근의 문수산성 전투와 자, 그 다음에 양헌수의 정족산성 전투가 있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옛날에 병인양요할 때 항상 어렵게 공부를 했던 것인데 선생님은 그냥 한 글자씩 따서 항문, 양정. 왜냐면 나중에 심리양력 때 나오는 어제연의 그 광성보 전투랑 좀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성근의 문수산성 전투, 양원수의 정족산성 전투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고 한성근은 문수산성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이 육탄 방어전을 통해서 프랑스를 격퇴를 시켰고요. 양원수 마찬가지입니다. 정족산성 근처 산에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또 프랑스군에게 타격을 입혔던 것이죠. 사실 이것의 전투 결과로 우리가 막 이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프랑스로서는 정말 너무나 극렬한 그런 저항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대결 의지를 보고 쟤들이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바로 이 두 전투였습니다. 자, 이렇게 퇴각을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이 프랑스 애들이 여기 강화도에 있는 아주 귀한 문서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왕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죠. 어디냐면 규장각이라 불렸던 곳인데 이 규장각이 여러분 나중에 창덕궁에 가면 있거든요. 창덕궁에 가면 이제 규장각이 보이는데 이 창덕궁에 있는 규장각은 사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책들이 많이 모이면 이걸 밖에다가 내놓습니다. 밖에다가 내놓는 규장각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규장각이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규장각이라고 해요. 이 외규장각이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이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문서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는 것 중에 식지심체요절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활판 인쇄술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도 이때 프랑스가 약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 장각에는 왕실 도서관이고 왕실 도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유교 경전에 이런 것들이 모여 있겠죠. 근데 성리학사였던 조선에서 왕실 도서관에 불경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라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외교장각 도서는 그 직지심체 조절 그런 게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그럼 직지심체 조절은 어떻게 갔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프랑스 공사관 직원이 사갔던 겁니다. 그렇게 발견이 됐던 것이죠. 자, 아무튼 프랑스군이 강화도 철수를 한 이후에 흥선대원군의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인양요가 정리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미국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병인양요가 1866년도니까 신미양요 1871년도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시기 있어서 다시 한번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때 여러분들 신미잖아요. 누구와의 대결을 했었냐면 바로 미국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안 되는 게 미국과의 대결이라서 여기 신미자가 들어가나요? 절대 아닙니다. 신미년 해서 1871년도인데 선생님이 여러분 외우기 쉽게 신미년에 일어나서 이 미국자의 미자를 따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두문법이라고 이거 들어봤죠? 근데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문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배우고 나면 여러분 잘 안 까먹어요. 그게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세요. 알겠죠? 근데 신미양요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냐면 1868년도에 있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잠깐 보고 갈게요. 요게 1871년도에 있었어요. 1868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건 참 이렇게 말하면 좀 재미있고 희한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인양요 끝나고 난 뒤에 이 서양 세력들 특히 중국에 모여 있었던 서구 열강들은요 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우리가 일본과 베트남과 중국을 다 개항시켰거늘 조선은 왜 우리의 무력에 굴복하지 않는가? 정말 희한한 나라다. 이런 이제 어떤 소문이 퍼지게 되죠. 자, 그래서 누가 조선을 개항시킬까를 두고 막 설왕설래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때 약간 도굴꾼이면서도 모험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도굴을 업으로 삼는 이 상인이 등장을 해요. 오페르트가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유교 국가라는 겁니다. 이 유교 국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너무너무 중시한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놈이 이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이 오페르트는 그래서 이 조선을 굴복시키려면 어떻게 했느냐? 당시 최고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 있죠.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게 남연군이라고 하는데 이 남연군의 묘를 파서 남연군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협상을. 미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집트 시대나 아니면 이런 여러 나라를 보면은 항상 이 시신을 꺼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장품들이 많이 묻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부장품도 이제 또 덤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정말 생양아치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쌤이 뭐 양아치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선생님 봤을 때 정말 양아치가 맞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자기의 부하들 그리고 미국 상선을 이끌고 그래서 갑니다. 당시 어디냐면요 충남 덕천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 남영군 묘가 묻혀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명당이라는 자리에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묘를 썼습니다. 그 명당이라는 자리가 원래 뭐가 있었냐면 가야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는데 이 가야사의 중들을 다 내쫓고 싹 다 불태운 다음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 묘를 쓴 것이죠. 천하제일의 명당. 그래서 대대손손 권세를 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묘를 썼던 거죠. 자, 근데 오페르트가 요 근처에 배를 정박시키고 자기 부하들 이끌고 갑니다. 가요. 가서 여기서 이제 묘를 파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좀 의문을 가진다면요. 그러니까 남영군 묘가 덕천군에 있다는 것을 도대체 오페르트라는 당시 독일 상인이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얘들아 네이버 지도가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갔을까? 이것도 참 미스터리하죠. 그리고 이 찾아가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관청에 미리 들어가서 그 삽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서 갔단 말이지. 그런 것들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을까? 얘를 뭔가 인도하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은 그게 좀 예전에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오페르트를 도와줬던 조선인이 있었던 겁니다. 조선인. 그 조선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흥선대원군에 대한 미움이 너무너무나 강했던 사람들이겠죠. 누구냐면 이 병인 박해 때 너무나 이제 많은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백성들이 정말 사륙을 당했는데 그 병인 박해 때 당했던 천주교 신자들 그들이 좀 앙심을 품고 오페르트 도굴의 앞제비가 됐던 곳이죠.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과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무고한 신자 8,000명을 죽인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오페르트를 이끌고 덕천에 가서 그곳에 남영문 묘를 팠는데요. 파다 보니까 여러분 묘가 이렇게 있잖아요. 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파내를 갔던 거예요. 이렇게 파내를 갔어. 그 파내를 갔는데 아니 요만큼 딱 파니까 딱딱한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석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시멘트 같은 것들이 딱 발견이 되는 거야. 더 이상 파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오페르트는 그때 잘됐다 싶은 거야. 왜냐면은 이게 여기 시신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시신 밑에 이제 이 석회를 깔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만큼 또 부장품이 많고 아주 귀한 어떤 보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잘됐다. 이걸 더 파내. 계속 곡괭이 같은 걸로 막 깨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파내면은 시신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한 1m 이상을 파내도 시신이 없는 겁니다. 여기 있었어요 시신은. 굉장히 밑에 묻혀져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날이 됐고 관청에서 삽이나 이런 곡괭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관원들이 출동을 하자 관원들이 막 달려오자 당시 오페르트는 뭐 곡괭이나 삽 같은 거 다 팽겨두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관리들이 왔는데 어떤 걸 봤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의 묘가 완전히 파헤쳐져 있는 그 참담한 광경을 당시에 오늘날에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유교윤리로 봤을 때 무덤이잖아요. 무덤은 정말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의 모습과 같이 정말로 지극한 정성으로 모셔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곳을 서양의 어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같은 어떤 애들이 와서 이걸 파헤쳤다라는 자 그런 사실이 조선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르트 도구 사건 이후에 당연히 서양에 대한 반감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던 거죠. 오페르트 도구 사건이 있고 나서 서양에서는 이 오페르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오페르트 야 그래 너 조선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이 오페르트 도구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고 규탄을 했어요. 얘는 여기 가서나 저기 가서나 다 지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신명유 전에서도 오페르트 도구 사건으로 좀 더 이제 서양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는데 그러면 이 신명유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로 이 신명유의 배경은 제너럴 셔무너 사건으로 갑니다. 제너럴 셔무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사건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1866년도였습니다. 제너럴 셔무너 사건은 제너럴 셔무너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있었는데요.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상선이었어요. 근데 이 상선이 왜 우리나라로 왔냐면은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조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무슨 미지의 세계였던 거죠. 서양인들에게는. 저런 나라가 있을까 어떻게. 중국도 굴복했는데 얘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한번 탐험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들이 옵니다.
이렇게 오다가 어디를 가냐면 아이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대동강을. 자, 그래서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에 평양이 있잖아요. 평양. 평양 앞바다까지 딱 평양 앞에까지 딱 거의 도착합니다. 평양 앞에 제너럴 쇼먼이라고 하는 큰 상선이 딱 도착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미안합니다. 쌤이 그 예전에 중간에 자꾸 끊겨버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꾸 확인을 하게 되네요. 제너럴 쇼먼호가 이제 평양 앞바다까지 평양 앞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지고 아이고 저게 뭐요? 뭐 이러면서 막 이 제너럴 쇼먼을 구경하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겠죠. 막 이런 거죠. 제너럴 쇼먼은 사실 그냥 그러고 갔으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얘들이 참 희한한 짓을 해요. 당시에 그 평양 감사했던 인물 누구였냐면요. 개화파의 관리였던 개화파의 어떤 그 나중에 어떤 시족격이 되는 그 박규수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북학파의 어떤 마지막 인물로서 사실 통상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박규수도 나름 개방적인 인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박규수가 평양 감사로서 제너럴 쇼먼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가? 만약에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겠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걸 주겠으니 돌아가시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이 어떻게 통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중국어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너럴 쇼먼은 그냥 가면 되잖아. 가야 되잖아. 얘들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마치 정말 미개의 어떤 저기 저 무슨 뭐 아마존에 있는 정말 미개한 종족처럼 생각을 했나봐요. 막 그 가서 협상을 벌였던 관리들을 막 수염을 붙잡고 장난을 치고 농락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누가 보냐면 저기서 백성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어이구 저희 오랑캐 놈들이 우리 관리를 감히 막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백성들 향해서 이 제너럴 쇼먼호 얘들 어떻게 했냐면 또 총을 그러니까 물론 총을 저격해서 쏜 건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빵빵 쏘니까 그런 총소리를 뭐 백성들이 들어봤겠어요? 깜짝 놀라서 막 도망을 치고 아이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면서 얘들은 막 좋다고 막 깔깔깔 대고 막 이랬던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느낌이 좀 안 좋죠. 그리고 제너럴 쇼먼호는 이 백성들의 어떤 분노가 막 이글이글거리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 막 깔깔대면서 뭔가 이렇게 풀다가 그리고 나서 자 가자 go back 해서 I will be back 막 해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은 정말 바보였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당시 조선은요 우리 지금이야 뭐 강물에 이렇게 배들이 떠다니지만 당시 대동강이든 한강이든 간에 뭐 제방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이게 강수위가 낮았단 말이죠.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당시에 밀물 때는 괜찮은데 썰물 때가 되면 수위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강물이라 하더라도 수위가 너무 낮아져 버려서 이 큰 제너럴 쇼먼호가 모래톱에 끼어버린 겁니다. 갈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뭐예요? 저 안 가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을 하고 자, 그렇게 제너럴 쇼먼호 이 선원들은 더 불안에 떨면서 막 갑자기 애들이 표정이 싹 바뀌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화가 뭐 해서 막 get out 가서 막 이렇게 막 총 쏘고 막 그러니까 백성은 도망치고 자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때 박규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제너럴 쇼먼호 이놈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근데 당시 조선에서는 제너럴 쇼먼호를 공격할 만한 뭐 대포나 이런 무기는 없었거든요. 그때 이 박규수가 왠지 삼국지를 읽었을 것 같아요. 삼국지 보면 적벽대전이라는 거 나오는데 제갈공명이 이 화공을 써서 이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좀 약간 모방을 해요. 그래서 뗏목에다가 집을 막 얹어서 거기다 불을 태우죠. 그런 뗏목 수식기를 만들어서 밀어버립니다. 제너럴 쇼먼호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미국 애들이 있죠. 막 하면서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관문으로 뛰어들죠. 뛰어들어서 막 기어 나왔는데 그 기어 나온 그 미국인들을 분노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다 때려 죽입니다. 다 때려 죽여요. 자 그리고 이 제너럴 쇼먼호 싹 다 불타고 거기는 미국인들 모조리 다 죽은 자 그런 사건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조사하는 와중에서 미국은 아무래도 이 조선이 제일 의심스러운 겁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항해 일지 같은 걸 중국에 남겼는데 조선을 한번 들렸다 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분명히 갔을 것 같은데 흔적은 없어. 증거는 없지만 왠지 심증이 그거야. 그래서 그런 심증을 붙이고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였던 겁니다. 자, 미국이 똑같이 강화도를 공격하게 됐고요. 자, 이때 강화도 침입하고 이때 어제연이라고 하는 장군이 광성보에서 장렬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격퇴를 시키긴 했으나 결국 어제연은 여기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성보도 뭐 거의 다 부서지고 막 그렇지만 사실상 왜냐면 미국 애들이 쏘는 이 대포가 우리 광성보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키고 올 테면 와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미국에는 오지 않죠. 이 밖에서 이 대포를 쏘는데 뭐 이 대포 사정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화살하고 뭐 비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재현, 뭐 광성보를 지켰던 군인들이 뭐 모조리 다 죽어요. 근데 분전이라고 해요. 분전. 사실 우리가 이겼다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냈으나 이 과정에서 뭐 육탄전을 좀 벌여서 미국 애들을 쫓아보냈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때 어제현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성보에서 이제 광성보가 이제 뭐 무너지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 미국이 얘들 너무 희한한 애들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뒤로 갔다가 우리 후퇴를 이렇게 그 항복을 종용했으나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퇴각을 했던 것이죠. 자, 흥선대원군은 이 신미양요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미국, 뭐 프랑스, 서양 세력과는 절대 통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지금까지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레트 도구 사건 이런 것들 겪으면서 도저히 뭐 프랑스, 독일, 미국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교 윤리에 봤을 때 이들은 모두 오랑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절대로 화합하지 않고 이들을 무조건 싸워서 이겨 이들을 배척한다라는 의무로 척화비라는 것을 전국에 건설을 하고요. 이 척화비에 따라 서양 세력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과 화합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조차도 처벌을 내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했다라는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 좀 살펴봤는데요. 의의 한계를 보면 서양 세력의 침해를 저지하긴 했으나 뭐 어차피 이것도 한때였겠죠. 흥선대원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 결국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우리가 뭐 격퇴를 시키긴 했으나 사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프랑스와 미국이 당시에 군사력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을 침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병사들을 보내고 한양까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프랑스와 미국이 바랬던 건 뭐냐면 사실 통상이었거든. 우리가 개항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계속 이제 항전의 의지를 다지니까 결국 프랑스와 미국이 사실은 포기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일본이 쳐들어왔고 그 이후에 강화도장이 맺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요 선생님이 지금 바로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 그래서 오후 한 1시 아니면 2시 요때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잘 듣고 요번 주까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41차 시, 2차 시, 3차 시 모두 완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